대한민국사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태극기는 정말 민족의 상징인가? 이걸 써놓고 이상한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태극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오래전에 썼던 글입니다. 월드컵이 이제 지나가고 아주 열기가 뜨거웠을 때 그 무렵에, 그래서 태극기 바람에 막 불 때예요. 그 이후에 적을 쓰고 난 다음에도 태극기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도 나타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뒤에 글을 쭉 읽어 나가면서 피하면은 중간에 넣고 아니면은 또 끝난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 하면은 이 국회 계양대에 이렇게 휘날리거나 아니면 또 저 앞에서 국회담 맹세 뭐 외치고 그랬었는데, 이 월드컵을 거치면서 태극기가 부쩍 가까워졌죠. 그러더니 미국에선 성조기 갖고 이제 만드는 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태극기 패션 열풍이 불어서 두건으로 스카프로 뭐 여러 가지 패션으로 나왔어요. 배꼽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과연 국기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국기를 썼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국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국기 때문에 곤욕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 국기가 꼭 아니었더라도 그 곤욕을 치렀었겠지만 바로 강화도제 운요 사건이죠. 여기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라면 좀 더 잘 보이고, 이거는 확대해서 그런데 이 사진만 봐갖고는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잘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기를 달고 하는데 국제법상에 국기가 달았는데 거기다가 왜 발표를 하느냐? 일본이 그렇게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그때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조선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조선도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중화 질서 조공 체제에 편입돼 있다가 근대 국제법 체제, 그 당시에 만국공법이라고 불렀는데 그 체제에 편입되어 가면서 이 국기를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다른 나라에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선도 국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청나라 국기예요. 근데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요걸 본따서 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라. 예, 중국은 이 황색 바탕. 그런데 이제 중국 천자는 노란색 옷을 입죠. 근데 우리는 저 골룡포가 빨간색이잖아요. 사극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왕이 빨간색 옷을 입는데 그건 제후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후국이라서 여기 보면은 발톱도 틀려요. 중국용은 5개, 조선용은 4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5조용, 4조용이라고 하는데, 천자는 5조용을 상징으로 삼고 제후는 4조용을 상징으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꼭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은요, 발톱이 7개예요. 7조용이에요, 7조용. 그러니까 아마 대원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청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사대를 하지만 우리가 더 높아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근데 사정전에는 보면은 또 사조용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사조용이죠. 그래서 사조용을 그려놨어요. 자, 이 사람이 잠깐만요. 그 앞에 사진 배열이 잘못돼서 15번 사진, 요걸로 가죠. 이 사람이 황준헌이에요. 조선책략이라고 들어보셨죠? 김홍집이 순신사로 가서 갖고 온 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국내 조선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가 넓고 변했다. 조선도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거기 보면 국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청나라 국기는 황룡기로, 조선의 국기는 청운 홍룡기로 해라. 이제 이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만든 게 아까 보셨던 요 청운 홍룡기, 푸른 구름에
이제 붉은색 용으로 그렇게 만들자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선에서 싫다 이제 했더니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온 게 태극은 어떻소 하고 이제 마건창이가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 같은데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한국이 왜 그 중국의 그 고대 중국의 상징이 주역에 나오는 걸 갖고 한국 국기를 만들었어 이제 이런 의문들을 또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태극기 역사를 생각할 때 좀 그리고 통일 한국을 생각할 때는 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마건창이 제안을 한 건 태극 도설에 충실하게 따라서 이제 태극 8개를 사용한 거죠. 처음에 이랬다가 이제 태극을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물결 치는 것으로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깃대가 지금하고 달리 이제 오른쪽에 가 있는 거겠죠. 오른쪽에 가 있는 걸로 했었고, 이 주도니의 태극도설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태극기 그림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데, 통상조약 장정한 휘편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태극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괴가 청색이고, 그 다음에 물결이 훨씬 더 이제 심하게 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살짝 그 물결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훨씬 심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저 태극기를 이제 거의 그림이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거는 누가 그렸냐면 일본 외교관이 그린 거예요. 일본 외교관이 그려서 그 영국 공사가 조선 국기는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문의를 하니까 이걸 그려줘서 이게 영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영효가 사용한 태극기로 추정이 되는데 요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괴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사용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요게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죠. 글씨가 이제 써져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 동국대 한철호 교수가 발굴해서 독립기념관에서 김상훈 관장 시절에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쓴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와 통일교섭 통상 사무함은 제적 국기의 원형 발견과 그 역사적 의의 이제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박영효 태극기가 이제 이게 박영효 태극기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박영효가 걸었기 때문에 일본 외교관이 보고서 이 영국 공사에게 보내준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죠. 이제 박영효가 이 태극기를 만든 게 메이지마루라는 배에서 만들었는데요. 메이지마루를 타고 가다가 영국 배예요. 영국 선장이 이제 영국 공사하고 일본 배인데 영국인이 운영하고 있었죠. 영국 선장이 있었는데 또 영국 영사도 타고 있었고 에스턴이라는 영사고 제임스라는 선장인데 사진은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야 이거 외교관으로 가는데 깃발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깃발을 그러니까 그 전에 논의가 되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의가 되던 그러니까 요 단계의 깃발. 요 단계의 깃발을 아마 내놨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은 야 이거 이렇게 복잡해서 이걸 누가 그리겠냐 어떻게 그리겠냐 그리고 도안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건곤 감리를 하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운데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거 도안이 안 좋지 않냐 디자인상 교회는 이 구탱이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주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90도를 왼쪽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태극기 모양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태극기가 좀 영국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과정에서
영국 선장에 의해서 그려져서 일본에 처음 나붙게 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기구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휠을 90도를 디자인 때문에 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역으로 풀이하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주역 그 태극 뭐 그런 쪽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주역계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다 시비를 걸어요. 저 교회에 대해서는 저거 위치가 잘못됐다고 저쩌고 이제 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시사신보라는 일본 신문에 실린 겁니다. 일본 신문 82년 10월 2일이니까 그 박영효가 갈 그 무렵인데, 교회가 틀리죠. 건곤감리가 아니라 진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진간리가, 그러니까 요게 그는 그대로 있지만 세 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신보에 실려 조선국기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독립문에 있죠. 독립문이 그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때 이제 세워졌는데, 이게 비교적 오래된 건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태극 그 교회 자체가 뭐랄까요, 원래 주역하고는 안 맞게 돼 있고, 주역계나 하는 사람들은 또 위치를 이렇게 잡자 저렇게 잡자를 또 우리는 지금 3, 4, 5, 6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러니까 4, 3, 5, 6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태극기 교회 위치가 전혀 3, 4, 5, 6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로 그 태극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표준 태극기고요. 또 태극기를 만드는 역사에서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곤창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건 이응준은 왜 역사에서 잊혀졌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박영효가 타고 간 그 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51년에 침몰했는데 그걸 다시 인양을 해서 건져놨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한철호 교수가 찾아내서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고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박영효가 묵었었던 여관, 이 여관의 태극기를 이제 처음 개영했다는데, 그 박영효가 남긴 사화기력이라고 일본의 사신으로 간 그 역사를 쓴 그 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지금 서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니시무라 여관에 묵었는데, 요 여관의 깃대봉에다가 깃발을 걸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마 여기에다 걸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박영효의 초상화, 바로 수신사로 갔을 시절의 초상화도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같이 발굴이 됐는데, 자, 이 박영효의 사진을 몇 장 모아봤습니다. 이게 좀 칼라인데, 이런 칼라를 뭐라고 하냐면 채색 칼라라고 그래요. 칼라 사진 기술은 아직 안 나왔는데 흑백으로 찍어놓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 같고, 요 사진이 이제 그러니까 수신사로 갔을 때, 요게 박영효입니다. 그리고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인데, 갑신정변에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해 있을 시절에 그 네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마 갑오개혁 전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오개혁. 그리고 이게 1900년대쯤 될 거고, 이게 그러니까 강제병합 이후에 이제 그 강점기 시기의 말년의 박영효 사진이죠. 그래서 태극기 운명이 기구한데요. 중국인의 기본 도안에 일본의 그 수신사가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죄하러 가는 거거든요. 사죄하러 가는 일본 국적의 배 안에서 영국인 선장을 산파로 해서 태어나서 조선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 나붙기는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얘기를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우리만 그랬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의 기미가요 있죠. 기미가요도 영국인 작곡의 독일인의 편곡을 거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하는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했으니까 동아시아가 이렇게 근대로 편입되는 과정이 좀 울퉁불퉁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 건물이 뭘까요? 이게 주일 한국공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공사관이라고 했죠. 이때 그 공사로 계셨던 분이 이제 초대 공사는 민영필이라는 사람이 공사관 개설만 해놓고 갔고 실질적으로 한 5년 동안 그 동농 김가진 선생 제가 내일신문에다가 이제 8회에 걸쳐서 그걸 자세하게 했었는데 그분이 서훈을 못 받아서 이제 참 안타까운데 그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그러니까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훈을 못 받았습니다. 김가진 선생 얘기는 언젠가 한번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가진이 공사로 있을 때 거기 그 주일 그 공사관에 한국 깃발이 납북했죠. 근데 그때 김가진의 공사 시절을 그 다룬 글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중국 공사하고 일본에서 그 싸운 거예요. 중국 공사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다 주장을 하고 김가진은 무슨 얘기냐? 우린 독립국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현대 한성의 폼과 명사라는 책에 그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김가진이 아마도 주일공사 한 게 이제 왼쪽에 좀 젊었을 때 그 요 사진이 주일공사 시절 사진일 거고요. 요게 대한제국의 대신으로 있을 때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역이라는 거가 태극은 원래 주역 기사전에 나오는 거죠. 양의 음양을 낳고 양이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팔괘를 생한다. 태극기의 기본 원리는 분명히 주역에서 나온 거고 그걸 풀이한 게 바로 이 주돈이의 태극도서지 그걸 이제 제일 이 성리학 쪽에서는 제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태극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래도 국가를 세우면서 태극기를 쓰게 됐는데 이거 중국에서 왔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적인 발상으로 태극기의 한국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역이 이제 이선근입니다. 국사상의 제문제에 태극기에 대한 제정에 관하여라는 이제 문교 장관으로 있으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 양반은 이제 저 태극이라는 게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면서 왜 고곡이라고 있잖아요. 좀 꼬부라진 옥. 그거 다듬을 때 그거 많은데 그거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태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곡이 뭐 어디서나 다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멕시코 원주민에서도 나오고 뭐 고대 신라에서도 나오고 유럽에도 이제 바글바글하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고인류 공통의 우주관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지만 이 군사 독재에 아주 빌붙었던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누렸었던 이데올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정무국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국민방위군 사건 은폐에도 주역이고 하여튼 이 사람도 파란만장해석하게 다뤄볼 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이성근이 이제 한 게 뭐냐면 태극기 도안이 주역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주역 읽는 사람들 뭐 더 토달지 마. 그리고 문교부가 정한 대로 해. 그래서 국기도안의 역학적 해설을 고집하거나 함부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라고 단언을 했지만 뭐 그런 얘기는 끊이지 않고 주역 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했죠. 57년인가 우리 국기 보양회에서 국기 해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에다 붙이고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태극 사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뭐 역사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또 95년에
대한민국 국기선양회라는 데서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를 하면서 도록을 펴냈는데 거기에 1392년 바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해입니다. 그때 제작한 그 동종이 있다는데 그 동종이 이렇게 태극 문양이 선명하다고 지금 태극기죠, 지금 태극기처럼 거의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는 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실물이 나온 적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마 뭐 누가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놨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검사하면은 그 1392년 아니라는 건 이제 금방 나올 테니까 아마 실물은 제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태극기를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우리 것으로 갖다 만들려는 좀 과도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태극기는 그 기원, 태극이 우리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역사를 겪을 때 소중하게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여러 가지 싸우고 아픔을 겪고 했었던 그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태극기가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고유의 것이다라고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역사에서 3.1운동 때 이게 진관사 태극기라고 하고요. 제가 사진이 몇 장이 빠졌네요. 또 목판본 태극기, 이제 독립운동에 쓰던 태극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빠뜨리고 이 진관사 태극기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 태극기는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진관사 보수공사를 할 때 아주 잘 숨겨놓은 그래서 독립선언문 뭐 같은 독립운동 자료하고 이렇게 태극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자, 우리 해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어디냐면 서울도 아니고 광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태극기가 많았을까요? 그 해방된 날 학교에다가 이렇게 태극기, 여기 일장기 휘날리는 걸 바로 태극기로 그 주민들이 바꿔놓은 거죠. 자, 이 태극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건 단언합니다. 이건 일장기 재활용한 거예요. 일장기 재활용한 게 절반 이상, 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태극기 잘 그리시나요? 이게 태극기가 잘 제대로 그리기 참 어렵죠. 궤 위치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또 태극 제대로 그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받고 또 애국가 나오고 태극기 휘날리는 거 늘 보고 자랐는데도 태극기 그리는 게 어려웠을 텐데 일제시대에는 태극기 거의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극이라는 걸 나이 든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도 그저 평생에 한 번 봤을까 두 번 봤을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온 거는 아마도 일본 순사들이 이 태극기를 일장기에다가 태극기 모형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그리면서 나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날 또 옛날 저희도 이제 뭐 전에 듣는 얘기로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옥양목 치마 쫙 잘라서 또는 그 집에 곱게 간직했던 옷감을 잘라갖고 태극기를 사발 갖다가 그 먹물로 손수 태극기를 그리셨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뭐 집집이 전해 내려오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에서는 태극기를 휘날렸지만 안타까운 게 이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조선총독부 건물인데 일장기가 내려갑니다. 일장기가 내려가는 건 참 좋은데 대신 성조기가 올라왔어요. 이게 분단이 되고 미군장 3년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다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되면서 태극기를 이제 힘차게 내걸었죠. 내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국기를 만드는데 우리 국기는 정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국가는 아니죠. 애국가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지 정식으로 국가로 한 건 아닙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애국가를 둘러싼 논란도 있죠. 태극기도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박영효도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후적을 받았고 이제 뭐 그런 문제. 태극기는 또 작사자 윤치호가 또 특히 A급 친일파인데다가 작곡가 안익태마저
나치와 만주국을 찬양했다 하는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 우리가 참 그 늘 불러왔었던 노래, 늘 이 나부꼈던 깃발이 이제 그렇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아마도 통일 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새롭게 아마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냐면은 북한도 태극기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48년 이제 9월 정부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 정부 수립 직전에 제가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정부 수립 직전에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되고 남쪽의 그 단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니까 태극기를 버리고 이게 인공기라고 부르죠. 이 지금 북한의 국기입니다. 그런데 색상은 어때요? 태극기의 색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까만색은 빠졌지만 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 색깔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요, 좌파 진영에서도 태극기를 썼습니다. 이거 조선의용군이거든요. 조선의용군인데 태극기를 휘날렸고, 그리고 일본 이제 젊은 층은 야 우리 붉은기 쓰자라고 했지만 무슨 얘기야, 우리 아직 통일전선 필요해.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자들한테 다가서려면 태극기 그냥 씁시다. 뭐 아직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이 무정장군이 연설하는데 그 뒤에 태극기가 아주 선명하게 걸려 있죠. 그리고 조선의용군들이 삐라 붙이는데 거기도 이제 저 집회 열고 벽보도 붙이고 있는데 태극기 있죠. 여기 3대 각오라는 게 참 재밌어요. 맞아 죽을 각오, 또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독립운동을 하면 이런 3대 각오를 갖고 해야 한다. 이제 하면서도 또 태극기는 그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단이 되고 나니까 태극기 순환사예요. 인공기 계양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공기 계양, 아까 인공기가 북한 그 깃발인데 이걸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뭐 여기 이제 신문에 보면 중앙청 앞에도 이제 인공기가 휘날렸다 이제 하는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몰래 가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개양해 놓는 이제 뭐 그런 남로당에서 벌였었던 투쟁입니다. 한편 그랬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국제시장 영화 다 보셨죠? 굉장히 코믹한 장면. 근데 사람들이 다 웃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 장면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부부싸움하다가 얼떨결에 남편이 이제 일어서서 애국가가 나오니까 남편이 일어서서 아마 풍자로 집어넣는데 그거를 그 다큐로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가 있죠. 이게 그 시절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지부전하세 끝난 다음에 각자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이제 하는데, 자, 말이죠. 여기 보면은 애국가 연주 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즉심에 넘겨진 사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극장에 가서 애인 손잡고 땅콩 까먹으면서 속삭속삭 하다가 애국가 나온다고 벌떡 일어서면 애국심이 가슴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를까요? 안 그러겠죠? 근데 왜 시켰을까요? 자, 그러면 그때 그 군인 아저씨들 유신정권에 뭐 중앙정보부나 뭐 그런 데 있는 작자들은 아니야, 그 애국심 생겨나 그렇게 믿고 했을까요? 그런 바보는 아니었겠죠. 근데 참 결과물을 말이죠. 저거 왜 시켰을까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제가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기억을 해요. 우리 이 국기 개양식, 또 이제 아침 7시에 국기하고 또 저녁 6시면은 국기 강화식 이걸 하는데, 이게 애국가가 나오면은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멈춰서서 그쪽을 향해서 동작 그만을 하죠. 그 음악 소리 나오는 쪽을 향해서. 그리고 태극기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그 동작 그만을 딱 하는 건데, 사실은 어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60대 여러분, 50대 중반 이하는 잘 모르겠지만
50대 후반부터는 아마 전 틀림없을 거,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국가 소리 나오면 동작금은 자연히 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독재 체제를. 그리고 이런 방식은 사실은, 사진을 아까 봤습니다만, 일제의 그 황국시민서사라든가, 일제가 그 동방유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그 대상이 태극기도 박혔을, 일장기에서, 흰오마루에서 태극기도 박혔을 뿐이지, 그 방식이나 그런 걸 그 강제하는 그 마음가짐은 똑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게 저는 바로 그 일본 군국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내용만 바꿔서 이제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이렇게 하다가 그 없어졌죠. 그리고 그 서울운동장에서 야구 경기할 때도 태극기 나왔어요. 반날 이제 우리가 그 한 게 아니, 한국이 국가대표 대항전을 할 때 태극기가 울리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해태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하는데 왜 거기서 태극기를 울려야 하는가? 차라리 밀양아리랑과 호남을 상징하는 목포의 눈물이 나오고 그런 거 하고서 이제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의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다가 학교 잘리고, 제가 대한민국사에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약간 착각을 했었네요. 저는 이게 김해여고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인데, 이걸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 예장 고신파예요. 예장 고신파.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게 예장만 한 거 여호와의 증인만 한 게 아니고, 예장 고신파 같은 데서도 예수교 장로회 쪽에 좀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했었던 거죠. 왜 우상 숭배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칙 위반으로 제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헌법에 근거해서 어떤 양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서 재판을 했는데, 국기 경례 거부 학생 제적은 당연하다.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교칙이 헌법 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60년대 4.19가 나면서 없어졌다가, 이건 50년대 거예요. 50년대 건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 완수하자. 자, 남북통일이라는 게 바로 조갑제식 남북통일. 그건 뭐냐면은 주석궁에 탱크 몰고 들어가고 백두산 영봉에다 태극기 꽂는 게 통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같이 대립을 없애고 둘이 공존하고 화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군사적인 점령 내지는 흡수 통일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50년대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요, 그 책들마다 이렇게 다 그 뒷페이지에 다 찍혀 있었어요. 다 찍혀 있어서 모든 책에 이렇게 반공 교부만 찍히는 게 아니고 50년대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책에 다 찍혀 있다가 60년대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전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72년에 제정이 됐네요. 유신이 나던 해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려 35년, 일제 36년만큼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조국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 조국이란 말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쓰지만 미국에 가봤더니 기겁을 하는 단어더라고요. 파더랜드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나치 용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기겁을 하고,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게 자유롭고 정의로운이 들어가야 한다.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가 빠졌죠.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좀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국회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즉각 폐지하라. 이게 이제 그런 주장도 또 만만치 않게, 바로 국회에 대한 맹세가 제정을
이거 바꾸자 하는 논의가 있을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 이제 그런 그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잠시 해방 후에 또 60년대 이후에 태극기의 순환사를 볼까요? 아, 이건 뭐냐면은 자, 이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어때요? 이게 구아바라 시세이라는 일본 사진가가 찍은 그러니까 그때 구아바라 시세이가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야,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하고 너무 다르게 엄청 진지하고 무겁죠. 근데 이제 저게 우산 들고 있어서 비가 와서 그런 건가 했더니 사실은 이 학생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 그때 서울대가 대학로 동숭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이제 복개를 해갖고 그 없지만 개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시위대를 사정없이 개천에다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이제 나뒹굴면서 거기서 이제 그 태극기도 이렇게 이제 같이 태극기 들고 개천에 빠졌다가 들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장하게 가는 겁니다. 이건 장준하 선생 태극기인데 이거 이제 거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임시정부에서는 이렇게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니까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태극기를 세로로 개양할 때 방식입니다. 근데 이 그 윤봉길 의사 이게 이제 거꾸로 걸렸다고 이거를 뒤에다가 그림을 지워갖고 그림을 바꿔서 칠해놓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근데 장준하 선생 그 백범 선생이 이 같이 사진 찍으셨잖아요. 이 태극기를 장준하 선생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광복군으로 이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중경 임시정부에 왔을 때 백범 선생이 대단히 기뻐하고 이 장준하한테를 총애했고 또 귀국해서도 장준하를 비서로 데리고 계셨죠. 사실은 장준하 선생이 백범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준하 선생이 진짜 극우파예요. 백범도 극우파지만 백범보다 더해요. 그래서 그 남북 협상을 가니까 빨갱이들이랑 무슨 협상이야 하고 백범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준하의 인물됨을 알아서 야, 너 태극기 갖고 와. 뭐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갖고 계시다가 장준하 선생님이 무슨 예감을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한 열흘쯤 전에 이 태극기를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 그분이 이제 민주화 쪽에 큰 인물이었고, 그래서 김옥길 총장한테 김 총장이 맡아주시오 하고 태극기를 이제 갖다 드렸는데, 한 열흘 만에 그 태극기가 다시 나온 거죠. 장준하 선생의 장례식. 제가 어렸을 때, 고1 때지만 이 장례식을 갔었습니다. 가서 이 태극기를 봤었던, 그때는 이 태극기가 그 윤봉길 의사 태극기인지 물론 몰랐었죠. 몰랐었지만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광주, 1980년 광주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태극기, 그러니까 광주시는 태극기가 동이 났다고 그래요. 태극기가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씩 덮어드렸는데 왜 그 망월동 묘역에서 이제 구묘역하고 신묘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국립묘지로 된 걸 새로 조성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저 구석에 좁게 이제 모셨었는데 그 국립묘지를 새로 조성을 하면서 이장을 할 때 파봤더니 태극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후라는 말을 쓰죠. 불후의 명곡. 그럴 때 그 후가 썩을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다. 불후의 태극기. 진짜 문자 그대로 불후의 태극기로. 이게 20년이 넘게 그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장을 할 때 태극기가 하나도 썩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 피에 물든 태극기를, 그러니까 망월동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성조기 문제를 들 수 있죠. 이게 이제 1980년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미국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미운동의 상징으로 성조기를 불태운다든지
이 성조기를 이거는 이제 깃발을 해놓고 또 실제로 이제 그 페인트로 그 아스팔트에다 칠해놓고 학생들이 밟고 다니게 통학로 쪽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기겁을 했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는 성조기 불태우는 게 합법입니다. 미국 사람들 싫어하죠. 물론 싫어하죠.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이 왜 위대하냐? 성조기를 태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성조기를 태우는 게 표현의 자유의 아주 상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난주 촛불 땐가 누가 태극기를 태웠다가 한국에서는 문맥을 맞았죠. 여론의 문맥을 맞고 아직 한국은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관념이랄까 자유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게 꼭 미국 그게 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었던 나라 그리고 독재 정권도 국가주의를 내세웠었던 이제 그런 나라로서 한국에서는 아직 뭐 태극기를 불태운다든가 그런 게 상상하기 힘든 거죠. 이게 미선희 교수님 그 여중생 사건 2002년도입니다. 그때 집회였는데 이 거대한 성조기를 야수장 갖고 나와서 그 성조기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보시면은 이렇게 칼집들을 내놨죠.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손을 내서 쭉 잡아당기니까 진짜로 이게 몇 초 만에 성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CNN에 그러니까 성조기가 쫙 나오고 하니까 뭐 한국에서 그 미국 무슨 찬양 집회를 하나? 뭐 이제 하고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한 3, 4초 만에 성조기가 다 없어지는 광경을 보고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그러면서 한미 관계에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죠. 다시 민주화운동 시기로 돌아보면 요거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이죠. 부산에서 정말 극적인 어떤 청년 하나가 우통을 벗고 태극기 앞으로 뛰어나서 만세를 부르는데 아주 사진이 제대로 잘 찍혔어요. 그래서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6월 항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이 4월 혁명 때랑 비슷해요. 4월 혁명도 민주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제기된 게 통일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때도 4월 혁명 때 썼던 구호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땅이 남북 학생회담을 제시하면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러면서 그 통일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휘두르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된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김준기 씨. 네. 그리고 김준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이제 많이 두르고 나왔죠. 김준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학생 운동도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세상이 됐다 했는데 그 무렵에 NL 쪽의 민족주의 열풍으로 애국이란 무엇인가? 이건 제일동포가 쓴 책이에요. 이게 한동민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실은 제일동포 배동호 선생. 배동호 선생도 민단 단장을 지냈죠. 지냈을 겁니다. 배동호 선생이라고 제일동포 민주화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쓴 애국론이라는 책을 그 당시 학생들이 번역을 출간을 해서 이 책이 87년, 8년경에는 학생운동권의 베스트셀러였어요. NL 쪽의 어떤 의식화 교육이었고 또 그 무렵에 애국의 길. 애국이란 건 군사 독재가 우리에게 강요하던 걸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태극기나 뭐 그런 거 좀 뜨악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학생운동 쪽에서도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가령 이제 이 6월 항쟁 때 이렇게 들고 나온 건 우리는 친북이 아니다. 또 이제 그 구호에 보면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 이제 이런 구호도 같이 외쳤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한 길을 간다. 반미 구국 투쟁 만세, 조국 통일 만세. 식민지 조국.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의 후손들이 태어난 후에 전설처럼 우리를 이야기하리라. 뭐 이제 이래가면서 애국의 향기를 갖는다. 이렇게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는 좀 소강 상태였다가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태극기가 정말 그쫙 그러니까 대중 속으로 내려오고 근엄한 것이 아닌 게 됐고, 또 2002년 월드컵이 준 게 광장이 우리 곁에 돌아왔죠. 2002년 월드컵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촛불 시위가 과연 있었을까? 우리가 광장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그럼 광장이라는 게요. 그전에는 무슨 광장이냐? 5.16 광장이에요. 5.16 광장, 여의도에. 그 광장은, 그러니까 여의도 전체가 아스팔트, 커다란 아스팔트 광장이었는데, 그 광장은 동원의 광장이었죠.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군사 독재가 반공 걸기대회 하면서 동원하는 나치스의 광장 비슷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광장인데, 그래도 또 질서정연하게 또 쓰레기도 다 치우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스포츠 경기였기 때문에 또 태극기를, 국가대표를 응원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정말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광장을 메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붉은 깃발 하면은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공산국가에서 뭐 하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 붉은 기 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도 벗어났고 태극기도 들고 나왔고 광장에도 이렇게 들어서게 됐어요. 그 무렵에 나와서 논란이 됐었던 뭐 김동성 선수가 태극기를 던졌네 안 던졌네 하는데, 하여튼 오노한테 이제 오노 사건이랑 겹치면서 하여튼 이게 이제 태극기가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태극기를 거꾸로 걸었다, 이제 그래서 그 우파에서 사진쇼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회가 이렇게 있는 거 같지 않느냐 하는데, 그 옛날 태극기 거는 방식은 또 옛날 태극기들은 또 이래요. 그리고 이 태극기 다양한 거, 이건 또 이탈리아전 때 아마 제 사진은 잊어버리고 못 갖고 나왔습니다만, 경기장에 붉은 악마들이 다양한 태극기를 쫙 개양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장관이었고, 그런 사진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청색이 없는 그 태극기들도 좀 있죠. 우리 임시의정원 태극기나 6.25 당시에 썼던 태극기들 중에. 그리고 이제 요 학도병 서명 태극기, 광복 기념 태극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일장기에다가 서명하는 거랑 또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이제 경건주의를 벗어나서 태극기가 우리 곁으로 온 건 이제 좋은데, 이렇게 우리도 태극기를 많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우리는 태극기 드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이제 이 문법이 과연 일본의 군국주의 또는 나치즘하고 이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뭐 우리가 하니까 괜찮고 일본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우리 문화 속에는 과연 대한민국을 이렇게 외치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연결이 예. 무슨 시작? 예. 자, 한참 강연을 하고 있는 중에 인터넷이 끊겼던 모양입니다. 그 뒷부분이 끊겨서요. 그걸 다시 방송을 하고, 저희가 녹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다시 강연을 해서 그 부분을 메꿔서 동영상 나중에 이제 올릴 때는 합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이제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은 괜찮고, 일본이 우길승천기를 외치면서 니폰 흰옷마루를 들고 그걸 외치는 것은 또 우리가 볼 때는 또 섬찟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제 그런 과제가 있죠. 이게 일본 스포츠에서 뭐 일장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길승천기 나오면 우리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야스쿠니 심사 앞에서도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요 문양이 이게 야스쿠니 심사의 문양입니다. 그 앞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얘기는 길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태극기가
그 이들의 어떤 그 상징물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김진태도 있지만 여기 서석구 변호사인데 젊었을 때는 부임 사건 당시에 이호철 씨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때린 나름 그 당시에는 정의롭고 용감한 그 판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극우가 됐어요. 극우 변호사가 돼갖고 태극기 부대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뭐 그래서 늘 이렇게 태극기 그 감고 나타나고 헌법재판소에도 이러고 나타나는데 어제 우동을 드시러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티즌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죠. 태극기가 뭐 우동 먹을 때 두르는 냅킨 같은 거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태극기 부대로부터 태극기를 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전호영 박사 트위터에서 아주 그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전호영 박사가 그 보다 못해서 이 태극기 부대 얘기를 트위터에 날렸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 치고는 조금 길지만 이게 박근혜 열성 지지자를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오해가 많다.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태극기에 대한 감정이 싫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태극기 부대 나온 다음에 태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젊은 층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적의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위에서의 추종 극우 세력 아니냐. 반민주 반평화 극우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극우는 극우라고 불러줘야 한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태극기 저는 이 태극기가 우리 이렇게 이제 오늘 그 1시간에 걸쳐서 쭉 얘기 들어보셨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역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그다음에 탄생 자체가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것 갖고 와서 중국 애들이 밤낮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부터 한 1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민족의 영욕이 태극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태극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아마 통일이 되는 그날 또는 통일이 가까웠을 때 그때는 남과 북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태극기가 아마 그 사명을 다하고 그때는 이제 그 교체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 새로운 국기를 통일된 한국을 남과 북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기 아니면 뭐 복잡하지 않게 우리 단일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남쪽은 태극기 쓰고 북쪽은 인공기 그냥 쓰고 근데 이 어떤 그걸 지역 깃발로 두고 그다음에 어떤 통일 한국의 깃발로는 단일기를 쓰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국가도 아마 그 비슷하게 이제 바꿔야 할 겁니다. 국가는 아리랑 이 헝가리에서 사고 난 다음에 교민들하고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다리 위에서 그 아리랑을 부르는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굉장히 너무 뭉클하고 찡하고 울컥한 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리랑도 좀 그러니까 국가로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 헝가리에서 들리는 하니까 아주 장엄하고 무게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서도 잘 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이 오면은 태극기와 국가가 바뀌어야겠죠. 애국가는 태극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국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꾸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애국가도 문제가 많죠. 작사자가 친일파였던 윤치호임이 거의 확실하고 그다음에 작곡가 안익태는 이 나치즘을 찬양하고 또 친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 한신대학의 이혜영 박사가 열심히 조사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국가는 태극기보다 먼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가 걸어온 140년 가까운 오욕의 역사, 영광과 오욕의 역사죠.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태극기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념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졌던 태극기에 대한 또 애정, 그리고 또 태극기 부대를 보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 모멸감, 이런 것들이 다 태극기에 담겨 있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건 그 바다가 물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태극기에도 그런 이 오욕의 역사도, 영광의 역사도 다 들어있는 게 우리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어떤 우리가 통일이 돼서 정말 새로운 국기를 이 국기도 국기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자리를 내줄 때까지는 아마 대한민국 상공에서 휘날리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